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까지의 범위가 하나라에서 당나라까지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은 연표 중심으로 할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역사의 이해를 먼저 해야 돼서 연표 중심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에는 각각 왕조별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자, 중국의 첫 번째 최초의 왕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죠. 그래서 중국의 최초 왕조라고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최초 왕조라고 하는 거. 중국의 최초 왕조가 하나라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뒤를 이은 왕조는 상왕조죠. 상왕조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선생님이 늘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갑골문이죠. 그래서 갑골문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갑골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갑골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 무슨 정치? 신권 정치를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신권 정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도자, 그러니까 지배자,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늘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준 존재. 그래서 주로 모든 나라의 그 고대사 쪽에서 완전 그 초창기의 왕조에서 많이 등장하는 정치가 신권 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은허 유적지에서 발굴이 됐죠. 그래서 상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은나라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은허 유적이 대표적인 게 어디? 상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나라는요, 이 상나라의 뒤를 이었죠. 여기 주나라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가장 큰 포인트는 봉건제라고 하는 거죠. 자, 봉건제라고 하는 거는 혈연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지방 시스템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 있으면요. 그 밑에 누가 있어? 제후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죠. 이 제후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왕의 뭐야? 다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아들 빼고는, 왜냐면 큰 아들은 태자가 되는 거고 둘째 아들부터 제후로 삼아가지고 땅을 물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땅을 주죠. 근데 이 제후가 다스리는 땅들은 주로 아버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서양은 그런 시스템인데 어쨌든 이 주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제후한테 물려주고 이 제후는 또 자기 아들들한테 물려줘가지고 경대부, 대부 정도 이렇게 또 직급을 받고 자기 땅을 또 다스리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건제 시스템은요. 굉장히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들들한테 땅을 떼어주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왕권이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부터는 드디어 청동기가 아니라 뭘 사용해요? 철기를 사용하죠. 철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이 철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시 써줄게요. 글씨 예쁘게. 철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영토도 확장되고 전쟁이 많아지고 전쟁이 점점 커지고, 왜냐하면은 철과 철이 부딪히는 칼 같은 싸움, 칼과 부딪히는 칼싸움 또는 창싸움 이런 것들이 되니까 점점 전쟁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거대해져요. 그리고 영토 확장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춘추 전국 시대는요, 이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요. 약한 자가 잡혀 먹히는 세상이죠. 약육강식의 시대고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약육강식의 시대가 펼쳐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략가들도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요. 잘 싸우는 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전략을 잘 쓰는 사람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잘 쓰는 사상가들을 많이 모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국가별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지략가들을 데리고 같이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 사상가들 뭐라고 불러요? 제자백가라고 부르죠. 교과서에는 제자백가 중에 공자, 그 다음에 묵자, 그리고 뭘로 다스리자? 법으로 다스리자라고 하는 한비자. 공자, 묵자, 그 다음에 한비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 더, 노자. 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육아,
유가 사상을 데리고 온 사람이죠. 유가라고 하는 거는 나라 정치를 어떻게 운영하냐면은 인과 예로 다스리자라고 하고 도덕 정치를 펼치는 게 유가죠. 묵가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고 늘 항상 뭔가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펼치자, 차별 없는 사랑을 얘기했던 게 묵가입니다. 그리고 한비자라고 하는 거는 법으로서 나를 다스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가. 그리고 노자라고 하는 건 다 필요 없다. 세속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연에서 함께 벗삼아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게 노자의 사상이죠. 그래서 이게 도가죠. 자, 유가라고 하는 거, 묵가라고 하는 거, 법가라고 하는 거, 도가라고 하는 거 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각각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른 사상가들, 인물들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법가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강력한 통치 체제를 가져왔겠죠. 유가라고 하는 거는 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정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그나마 사상가 왕들이 많이 채용했던 게 법과 유가죠. 특히 유가라고 하는 거는요. 이때부터 쭉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치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철기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사용했던 게 하나 더 있어요. 우경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우경이라고 하는 거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혼자 다 했어. 모든 농사를 혼자 다 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굴 데리고 오냐면 소를 데리고 같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가 더 잘 되기 시작을 하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 시스템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발전하는 거죠. 농업에서도 그다음에 전쟁에서도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철기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뭐도 같이 발전하면 전쟁뿐만 아니라 상공업, 수공업까지도 같이 발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도 활발해지고 더불어서 그 무기도 만들어야 되니까 수공업, 그리고 판매도 하겠죠. 상업도 같이 어떻게 돼요? 발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진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춘천국 시대를 다 한꺼번에 통일한 진나라. 이 진나라는요, 중국의 최초 통일이죠. 중국의 최초 통일이 가장 대표적인 가장 큰 업적이죠. 누구의 업적이냐면 진시 황제의 업적이죠. 자, 진시 황제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 황제라고 칭했고요. 그리고 중국을 최초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세 번째 통일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나라들의 문자, 도량형, 그 다음에 하나 더 화폐까지도 통일을 시켰겠죠. 문자도 화폐도 도량형도 다 7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전국시대에는요, 총 7개의 나라만 남거든요. 7개의 국가만 남아요. 그 칠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7개의 나라를 다 한꺼번에 통일시켰던 사람이 진시 황제였죠. 그래서 문자, 화폐, 도량형을 통일시킵니다. 이 도량형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설명했었어요. 무게를 재는 추라든지 바가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나라별로 바가지 하면은 이 바가지의 크기가 다 달랐다고 얘기를 해요. 바가지의 크기가 다 다르니까 세금을 걸 때도 다 각기각색으로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가지 같은 것도 크기도 다 진나라에서 정해가지고 이만큼이 한 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하고 추도 1kg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이 도량형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일괄적으로 거둘 수 있었고 문자 같은 거 화폐 같은 것도 다 어느 나라 거? 이제 진나라 것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일본과 중국을 통일을 했어요. 그럼 일본의 지금 그 화폐는 지금 엔이잖아요. 엔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위안인가? 그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안과 엔이 없어지고 이제 다 뭘로? 원으로서 통일하는 거예요. 몇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자도 이제 다 일본이나 중국 문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글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세요. 왜냐면 나라가 하나로 통일됐으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얘 사상을 무슨 사상을 가져오냐면 이 법가 사상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한비자의 법가 사상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가혹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한비자의 법가 사상. 자, 가혹하다는 건요. 굉장히 강한 통치잖아요. 강한 통치를 한다는 거는 장점은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말을 듣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다만 단점으로 하면요. 너무 강압해요. 너무 막
쪼는 거지 사람을. 사람이 너무너무 쪼이기만 하면은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느님의 이 법과 사상에 대한 가혹한 통치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로는요. 흉노족을 몰아내죠. 흉노족을 북쪽에서 자꾸 흉노가 쳐들어오니까 이 진시 황제 흉노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뭘 쌓아? 네, 만리장성을 쌓죠. 만리장성은 지금은 세계문화유산으로 꼽히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장성이지만 이 당시에 쌓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징용당하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을 쌓을 때 굉장히 많이 반발이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궐인 아방궁도 짓고요. 그다음에 자식이 무덤에 배치할 그 군대인 병마용갱도 이때 많이 만들죠. 13살에 처음 황제에 즉위했을 때 진시 황제는 자기의 무덤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영상을 다큐멘터리를 본 일반인가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자기의 무덤을 먼저 신경 쓸 정도로 굉장히 뭐 대단한 왕이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방궁도 굉장히 컸고 병마용갱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법과 사상을 가혹한 통치를 했죠. 그래서 진나라는요 빨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반발에 부딪혔었죠. 그래서 이 진나라가 멸망하게 된 계기는 진승 오광의 난 같이 기억하세요. 진승 오광의 난을 일으킨 이유는 진승이란 사람하고 오광이란 사람이요 그 당시에 무슨 토목공사에 징용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가는데 이미 늦은 거야. 이미 늦어가지고 도착해도 죽을 목숨, 그 다음에 도착하지 않아도 죽을 목숨이었대요. 그래서 이 진승오광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내고 죽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반란을 일으켰고 이 진승오광의 난을 계기로 해서 진나라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나라가 멸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건 한나라죠. 한나라는요 2가지 황제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한고조, 두 번째 무제입니다. 한고조는요 중국을 다시 한번 통일시킨 사람입니다. 중국의 재통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더 무슨 시스템? 군국제라고 하는 시스템. 진시황제에서 군현제를 빼먹었군요. 진시황제 다시 한 번만 가실게요. 여기 가시면 7번이 군현제를 또 쓰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봉건제라고 하는 건 혈연 시스템이라고 했지만 군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철저하게 왕 아래에 지방 시스템을 뚫어요. 그래서 다 군이라고 하는 걸 먼저 설치를 하고 군 밑으로 뭘 뚫냐면 현을 뚫어요. 지금 현재 따지면은 전라북도 밑에 전주시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북군, 전주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 시스템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군과 현에 자기 아들들, 혈연을 중심으로 꼽히우는 게 아니라 왕의 오른팔들, 측근들을 지방관들로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제후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지방관이 이쪽을 다스리는 시스템이죠. 지방관이. 지방관들은요, 이 군과 현에 파견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왕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이 군과 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왕한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지방관한테 현을 주고 군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또는 여기에 대한 일로, 업무로서 다 왕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군현제 시스템은요, 왕권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든 땅이 다 왕이 관여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이 봉건제라고 하는 시스템은 왕이 다 관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한테 떼어줬고 혈연 관계로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비리들이 많았겠죠. 근데 이 군현제 시스템에서는요, 왕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다 이루어져요. 점점
그 국가라고 하는 나라 체제가 형성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 군현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한 고조는 군국제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한 고조는요 애초에 한 나라를 세울 때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주로 옆에서 많이 도움을 얻어 가지고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한테는 땅을 주는 그런 보답을 하고요. 그리고 그 근처는 자기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군현제 플러스 이 봉건제와 같이 있는 게 군국제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특이한 지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고조의 업적은 이거. 첫 번째는 재통일, 두 번째는 이 군현제와 봉건제를 합친 군국제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흉노족하고 또 싸우거든요, 얘도. 흉노족을 싸워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흉노가 나오죠. 흉노하고 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진나라의 진시 황제는 몰아내 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은 건데 한 고조는요. 넘어오지 말라 만리장성을 쌓은 건데 한 고조는 흉노와 싸워 가지고 패배해요. 져요. 그래서 굉장히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흉노한테 져 가지고 많은 막 비단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많이 바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고 첫 번째는 재통일. 자 그다음에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업적이 많습니다. 첫 번째 군현제 먼저 들어갈게요. 네 군현제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빨간 색깔로 표시한 동그라미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봉건제, 군현제, 군국제, 군현제 이런 시스템으로. 한무제는 굉장히 막강했던 군주입니다. 그래서 흉노족을 아예 몰아내 버려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흉노에 대한 정책인데 흉노를 아예 몰아내요. 위쪽으로 몰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군현제라고 하는 시스템은요.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인제 이 봉건제가 의미가 있어 없어? 네 봉건제 의미가 없다는 뜻이겠죠. 이 봉건제를 애초에 없애버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적진 않을게요. 봉건제를 애초에 없애버리는 시스템이 네 군현제를 실시한 한무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흉노를 몰아내면서 동시에 영토 확장을 실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고조선을 멸망시키죠. 우리나라 고조선이 멸망한 게 한무제 때입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북부를 어떻게 해요? 네 공략하죠. 북부 공격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영토 확장을 열심히 했더니 국가의 돈이 어떻게 돼? 네 재정이 굉장히 부족해요. 재정을 부족해서 재정을 확장시키기 위한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무슨 정책을 펼쳐요? 네 전매제도 펼치죠. 선생님 글씨가 이게 탭이어 가지고 자꾸 미끄러지네요. 안 예뻐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네 전매제도를 실시합니다. 저 전매제도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밖에 판매를 못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물품, 사람이 정말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물품들을 선정을 해요.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네 술, 그다음에 네 그 당시에 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 더 네 소금. 이 세 가지는요.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그런 물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금은 없어서는 못 산대요. 그래서 이 소금이나 철과 술은 국가에서밖에 판매를 못하는 네 그런 전매제도를 실시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비단길을 개척하는데 장건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비단길을 개척해요. 이 비단길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흉노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장건이 파견됐던 길이에요. 장건이 흉노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떠났는데 결국에는 이 월지라고 하는 나라랑 대월지라는 나라랑 이렇게 손을 잡으려 흉노를 몰아내기 대월지라는 나라랑 이렇게 동맹을 맺으려고 여기 한나라면 이게 대월지까지 가. 이 장건이라는 사람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때 월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 흉노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 한나라랑 동맹을 거부해요. 그래서 이 동맹을 맺으러 가는 거는 실패하지만 이렇게 대월지까지 갔던 이 길이 비단길로 남아서 이때부터 상업이 더욱더 활발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는요. 한나라 자체가요. 이 진나라의 그 역사를 보니 진나라가 빨리 멸망한 이유는 네 가혹한 통치, 법과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정치는 뭘로 하냐면 유교로 합니다.
유교로 가져와서 유교로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유교 정치를 시작했는데 누구를 등용하냐면은 이때 네,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해요. 동중서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가지고 유교 정치를 펼치고 정치는 유교로 하고요. 그 다음에 법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법 시스템도 그대로 유지를 시킵니다. 네, 한무제라는 사람은요, 선생님 이 정도 얘기를 할 거고 혹시 빠진 부분은 따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신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나라로 넘어갈게요. 신나라라고 하는 나라는요, 네, 왕망이란 사람이 만들었죠. 왕망은 따로 글씨로 써드릴게요. 자, 왕망이란 사람이 만들었고 이 왕망이란 사람은 외척 세력입니다. 이 한나라 때는요. 애초에 외척 세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외척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왕의 부인 쪽이에요. 그래서 왕 부인 쪽이 강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 무제 때는요. 누구를 예뻐했냐면 환관을 예뻐했어요. 환관을 예뻐했는데 특히 장건이라는 사람도 환관인데 환관은 그 우리나라의 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서 애들이 환관과 왕의 비서 환관과 그다음에 왕비 세력들이 외척 세력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는 게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외척 세력과 누구랑 싸우냐면은 네, 그 환관 세력이 맨날 싸워요. 그러다가 외척 세력인 왕망이 신라를 건국하고요. 후한에는 광무제 기억해야겠죠. 네, 광무제가 후한을 세우는데도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해요. 무슨 난? 네, 황건적의 난. 환건적의 난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노란 색깔 그 두건을 두른 사람들. 누를 황자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위진남북조 시대는요. 위초고라고 하는 세 나라가 있었죠. 삼국지 시대. 자, 위초고라고 하는 거, 위는 조조의 나라, 촉은 유비의 나라, 오는 손권의 나라입니다. 자, 어쨌든 간 대표적으로 이제 정통이라고 보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어디로 뭉쳐지냐면 진나라고 하는 나라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남조 북조인데 맨 처음에는요 이 진나라가 애초에 이 땅덩어리 중국 땅덩어리 다 장악을 하고 있다가 위쪽에서 내려오는 5개의 오랑캐 세력들 그래서 5호 16국 시대가 열어지고 진이 밑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동진이 되는 거고 이 북쪽에서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두 가지로 위아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은 이미 5개의 나라가 와가지고 여기 5호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16개 나라를 세우고 있고 5호 16국 시대 진나라는 어쨌든간 수도를 빼앗겼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중국은 북조 남조 시대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5호 16국에서 16국이라고 하는 세력은요. 어디로 통일되냐면 이제 북위라고 하는 나라로 통일이 되고요. 역시 동진이 그대로 유지됐다가 송제 양진이라고 하는 남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북위는 네, 북조 그 다음 여기는 남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면 위진 남북조가 왜 이름이 이렇게 됐는지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북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누굴 가장 기억하셔야 되냐면 효문제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효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왕이냐면은 북위에 있는 선비족 출신의 5호 중에 선비족 출신의 왕인데 이 선비족의 문물보다는 어떤 문물이 더 이뻤냐면은 한족의 문물이 더 이뻤던 거죠. 기존의 오리지널 중국인들의 문화가 이뻤대요. 그래서 한화 정책을 실시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선비족의 문물만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선비족의 문물을 철저하게 죽이고 한족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게 효문제였던 거죠. 한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한족의 문물로 바꾸는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선비족의 언어라든지 기존 자기들의 언어, 그 다음에 뭐 문화 같은 거 다 금지시켜요.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낙양으로 천도를 하기도 하죠. 천도를 어디로 해요? 네, 평성에서 낙양으로 천도해요. 왜냐하면 이 낙양이 한족의 그런 문화가 더 많았대요. 더 많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족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낙양까지 천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또 특이한 게요. 그 선비족과의 그 한족과 선비족의 그 결혼까지도 추진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불교까지 수용을 하죠. 자, 불교까지 수용을 합니다. 자, 불교를 수용하는데 이 불교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나라의 그런 뭐 지지를 받으면서 크게 성장하는 종교가 돼요, 여기서. 그래서 대규모의 석굴들을 조성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석굴이 있냐면은 뭐
룽먼수걸 이런 석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교를 수용해 가지고 국가의 종교로서 인정을 해서 이 북조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불교가 굉장히 거대하게 꽃피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남조의 특징도 한번 봐야겠죠. 남조는요. 이미 내려와서 쫓겨났어. 남쪽에만 존재하는 그런 나라예요. 동진뿐만 아니라 송제, 양진으로 뻗쳐지고요. 이 나라들은요. 대표적으로 귀족 문화가 꽃피워요. 남쪽에 내려와서 문화가 꽃피우는데 귀족들의 문화가 꽃피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가 그렇게 발달하면 농업이 발달해요. 이 남쪽 땅은요. 중국의 남쪽 땅은 굉장히 비옥했어요. 그래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은 굉장히 약해서 동진 다음에 송, 제, 양, 진이라고 한 나라들로 계속 여러 번 바뀌긴 하지만 농사가 애초에 잘 됐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문화도 꽃피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엄청 잘 살아. 내가 엄청 돈을 많이 벌어 하면은 나도 문화생활 하잖아. 공연도 보러 다니고 미술도 배우고 미술관도 가는 거고 또 내가 좋아하는 옷도 사고 이런 식으로 내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경제적으로 번영시키니까 문화도 번영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요. 남조의 특징입니다. 이 불교 수용은 북조의 특징이고요. 이 북이가 북조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북이 다음에 북이가 나중에 효문제 다음에 이제 약해져서 분열되거든요. 두 가지의 나라로. 그래서 서위, 동위로 나누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통틀어가지고 그냥 북조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북이의 나라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귀족 문화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진남북조에서는 넘어갈게요. 위진남북조를 다시 한번 재통일시키는 건요. 중국을 재통일시키는 건 이제 수나라입니다. 자, 수나라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요. 대운하겠죠. 대운하. 자, 대운하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 너무 많이 쓰여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우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좀 여기 좀 다 지울게요. 위진남북조 쪽. 네,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9년제도 지울게요. 여러분들 필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진남북조는 다시 써드릴게요. 위진남북조. 자, 수나라는요. 일단 첫 번째 대운하입니다. 자, 대운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강을 뚫어가지고 항상 일정한 그런 수위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를 띄우는 시스템이죠. 어디서부터 뚫냐면은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뚫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배가 이렇게 남쪽에 있는 농업 발달한 그 농업 기술이 이 북쪽까지 가게끔 베이징 북경까지 가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여러 곡물들을 배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게 대운하예요. 대운하를 만든 목적은 남쪽의 경쟁력을 북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북쪽은 농사가 잘 되지 않거든요. 너무 위에 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비옥한 그런 곡물들 다 가져가고 또 두 번째로는요. 만든 이유가 이쪽을 둔 이유가 그 우리나라 고구려를 공략하기 위해서 무기들이나 그런 식량들을 다 끌어당기기 위해서 또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 대운하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수나라 하면 가장 큰 업적입니다. 지금도 쓰이고 있죠. 대운하는. 두 번째라고 하는 거는요. 뭐가 있냐면 토지제도인 균전제. 그 다음에 조용조. 이거는 납세제도입니다. 세금 내는 거. 그 다음에 군사제도, 부병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힘내서 들을게요. 자, 균전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땅을 말 그대로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시스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더 불법적으로 토지를 더 가지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토지 제도를 안정시키는 정책이고요. 왜 토지 제도를 그 당시에 안정시킬 수밖에 없었냐? 사람들의 직업은 그 당시에 뭐야? 다 농민들이죠.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 조용조라고 하는 건 세금 시스템이에요. 조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조는요. 곡물을 내는 거고요. 두 번째 조는요. 비단을 내는 겁니다. 비단, 면 같은 거. 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토목공사, 국가 토목공사라면요. 남자들이 끌어와야 되잖아.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돼? 징용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끌어와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 해가지고 토목공사에 투입을 시키는 거. 그래서 조용조는요. 그 당시에 수나라의 기본적인 세금 정책이에요. 성인이라고 한다면은 국가의 토목공사도 참여를 해야 되고 곡물도 내야 되고 비단도 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병제라고 하는 거는요. 병농일치제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평소엔 농사를 짓다가 전쟁 시에는 병사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징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끌고 가는 시스템. 우리나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평소에 근무하시는 남자 선생님들께서 교사를 하시다가 가르치는 일을 하시다가 전쟁이 나면요. 다 군사로 변하는 시스템이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나라는 이 정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 더. 네, 과거제를 실시해요. 자, 과거제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혈연보다는 뭘 더 중시해? 내 능력을 중시하는 거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거죠. 자, 과거제. 더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뭐야? 네, 공무원 시험 기억하시면 돼요. 공무원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나라로 넘어갈게요. 자, 수나라는 왜 이렇게밖에 바로 당나라로 넘어갈 수밖에 없냐면 38년 만에 멸망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굉장히 통치가 조금 그 대운하 때문에 반란이 더 많이 잦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하고 바로 당나라한테 점령당하게 되는데, 이 당나라는요, 그 당시에 이 수나라의 그 시스템을 많이 등용을 그대로 가져가서 계승을 합니다. 계승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나가다가 현종 때, 현종이 굉장히 잘 다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현종이 다스릴 때 당나라의 수도 이 장안이요. 장안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시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당나라가 굉장히 풍요로웠어. 당현종 때. 근데 당현종이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냐면요. 그 유명한 양귀비를 사랑하게 되죠. 양귀비라고 하는 여자한테 사랑에 빠지면서 이 양귀비가 점점 양씨 세력이 정치에 관여를 하고, 양국충이라고 하는 오빠가 양귀비가 그동안 그렇게 이뻐했던 절도사 세력이었던 그 알록산을 그렇게 또 예뻐했는데, 어쨌든 이 양귀비의 오빠와 알록산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이 싸우면서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을 일으키는데, 그게 무슨 난이냐면은 줄여서 알록산의 안, 사사명의 사 해가지고 안사의 난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 이 안사의 난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당나라의 그동안 체제, 그러니까 추화에서 당까지 계승했던 그 체제가 다 변하게 돼버린 시스템을 맞이하게 돼요. 알록산과 사사명은 일단 어떤 세력이냐면 절도사 세력입니다. 자, 절도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도지사급이었는데 거기에서 군사까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우리나라의 호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절도사라고 하는 세력들을 굉장히 간과할 수가 없었던 게 군사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얘들끼리 뭉치면은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근데 사사명이라고 안록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당시에 큰 땅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알록산이라는 사람을 양귀비가 굉장히 총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양귀비 오빠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쨌든 이 알록산이 사사명이라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안사의 난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거대했냐면요.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당나라가 다 뒤집혀져요. 그러니까 이 토지제도, 세금제도, 그다음에 이 군사제도까지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해요. 다 변경이 됩니다. 장원제라고 하는 걸로 균전제가 바뀌게 되고요. 장원제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장원제인데, 그냥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한 뭔가 이렇게 제약 같은 게 많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은요, 너무 번거로우니까 1년에 2번만 내는 양세법. 1년에 3번을 두 번만 내게 하는 양세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부병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징병을 했다고 해서 다 끌려갔다고 했죠.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남자가 성인이 되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다 그냥 군인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병들을 뽑습니다. 모병제 시스템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많은 체제를 바꾸게 된 그 계기가 안사의 난이기 때문에, 이 안사의 난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의 문화, 여러분들 당의 문화도 한번 보시겠어요? 당의 문화는 굉장히 귀족적인 문화고요. 이백과 두보 시인이 나올 정도로 귀족적인 문화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문화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당나라는 결국에는 황소의 난으로 멸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조금만 지워서 다시 적어드리면, 난이 지금 진승오광의 난, 홍건적의 난,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어요? 네, 황소의 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황소의 난으로
당나라가 멸망한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자면 파란 색깔로 표시해주자면은 네, 진나라는 진승호강의 난, 후하는 황건적의 난, 당나라는 황소의 난 이렇게 멸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의 대외 정책도 여러분들 교과서 꼭 읽어보세요. 대외 정책. 뭐 돌궐을 장악을 하고 베트남을 장악을 하고 토번과 친선 관계 맺고 이런 부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몰라 적어 드릴게요. 네, 토번이라고 하는 거는 친선 관계, 친하게 지내는 관계. 그 다음에 뭐 돌궐과는 장악을 하는 거고요. 당이 장악하는 거고 베트남도 어떻게 돼? 네, 장악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더 기억을 하시면은 이 대외 정책을 할 때 얘들은요, 네, 기미 정책을 실시했고요. 네, 기미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간접 통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게 간접적으로 통치라고, 네, 도호부라고 하는 것도 설치해가지고 했었죠. 우리나라도 도호부가 설치됐었어요. 안동도호부, 계림도덕부 이런 식으로 도호부 설치해가지고 했다. 근데 대부분 다 친선 관계를 맺었다. 친하게 지내는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친선 관계. 이 정도만 보시면은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교과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도 빼먹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반드시 교과서 읽어봐야지 보충이 되는 거니까 글씨체는 좀 안 예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탭이라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고 남은 시간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 시험 결과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